各位勇士，下午好，我是主持人海英。那自从去年9月线下见面会之后呢，等了半年，我们 DNF 零星计划2024终于来了。今天我们国服和 Newbo 团队代表将共同解答近期征集的勇士意见与提问，并带来了全新版本的前瞻。当然，我们大家最关注的9163事件也会在今天进行一个回应。那首先我们要先介绍一下今天的团队阵容，首先是我们 DNF 的国服制作人 Bomb。Hello， 大家好。好，那接下来还是我们的老朋友 DNF 的发行制作人谢萨。大家好，非常高兴再一次跟大家见面。以及我们 DNF 的国服运营负责人桂发。大家好，希望今天能够给到令大家满意的答复。还有最后 DNF 国服策划负责人浩然。大家好，很高兴在这里与大家见面，希望今天可以跟大家聊得开心。好，那我们4位其实都是老熟人啊。我们在神界版本更新之后呢，不知道各位现在目前的角色都是一个什么样的进度了？我们请鲍姆给我们解释一下现在的目前的角色。네, 저도 본캐는 이미 커스텀을 완벽 졸업했어요. 네, 본캐는 잘 아시는 이제 공속 롤렉스 세팅으로 저도 갔습니다. 사실 롤렉스는 게임에서라도 한번 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부터 바로 저를 이제 사로잡았거든요. 그래서 예전 버전에서 너무 공속신에 적응이 되어서 공속신을 벗기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 부캐들도 대체로 커스텀 에픽을 맞춰가고 있지만 뭐 3유효나 3.5유효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다들 롤렉스 하나씩은 채워준 상태고요. 那鲍姆是已经说了自己的目前角色的一个情况。那萨哥最近怎么样？你的角色养成是一个什么样的进度了？我现在也就是2个角色一身完美自定义嘛，主要是自定义的需求一下子从上个版本的2、3件变成了现在8、9件，需要投入很多精力研究。有趣是很有趣，但是也很复杂。大号也就是保底也是兰陵王，也是做活动凑齐的自定义。就也是要根据我们目前国服的一些活动，然后去进行养成啊。那接下来桂发怎么样？你的角色是一个什么样的进度了？我的话其实也是基本上集中资源去保证几个主号的一个毕业的一个进度，然后剩下的话，我会去尝试一些不同的装备流派，几个副 C 会去做这种事情，很多是这样的一个情况。那最后浩然呢？我的主号白手已经快6万5名望了，现在正在考虑是不是要搞一搞领域之主。然后其他角色呢，其实感觉跟主号的差距有点远，可能这个感受会跟大家玩家们会有一点像，所以我正在考虑要不要把这些角色练起来。那看来我们几位啊都是没有少玩。我们这个神界版本上线以来啊，其实感受到了幽暗岛英国毁灭模式的动作乐趣的同时呢，也遇到了非常多的挑战。后面也更新了很多的优化措施，比如送大百变签到小百变这类活动。那其实很多勇士啊，对我们神界版本啊有一些疑惑，意见征集的时候也收到了非常多的问题。关于这些问题呢，我们稍后将会由中汉策划共同为大家解答。不过在此之前，先让国服专属制作人 BAM 来把大家期待已久的新内容进行全方面的介绍吧。相信大家听完以后，对我们一些问题就已经有到答案了。来，接下来有请 BAM。안녕하세요. 던파 디렉터 홍진혁입니다. 한 달 전쯤에 개발자 노트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앞으로 제가 중국만을 전담하는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용사님들께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드는 것과 동시에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서게 되어서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게 하면 용사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부터 최고의 게임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까지 다방면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물론 단순히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진심을 담아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께 약속해 드리고 싶은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향후 던파는 한층 더 플레이 환경과 니즈에 맞춘 기획으로 다가가려고 해요. 지난달에 미강의 부유석 이벤트, 이면 경계의 조화로운 안개 큐브 보상 추가, 어둑섬 3.5 단계와 추가와 같이 아마 한국의 컨텐츠를 미리 확인하시던 용사님들은 진즉에 이러한 변화를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엔 컨텐츠와 보상 면에서 던파 용사님들의 니즈와 환경에 맞게 집중적으로 로컬라이징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컨텐츠 기획 초기부터
중국 상황에 맞는 기획을 고려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한국에 업데이트가 된 컨텐츠라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중국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성장 부담 완화를 위해 드랍 장비의 옵션 레벨을 상향하거나 플레이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균형의 중재자의 피로도를 8로 조정하기도 했고요. 니즈가 많았던 어둑섬 융합 정가 보상을 추가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최대한 용사님들의 니즈와 현재 상황에 맞게 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 던파 전용 캐릭터 밸런스도 중국의 환경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로컬라이징 작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전 간담회에서 중국 던파 캐릭터 밸런스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고 약속을 드렸었죠. 해당 조직도 이미 신설하였고요. 현재 해당 조직을 통해서 중국 전용 캐릭터 밸런스를 작업한 캐릭터가 7종, 그리고 결전의 무기 밸런싱은 총 18개 캐릭터의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추후에도 지속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업데이트로 보답하려 합니다. 저도 중국 전용 밸런스 패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보다 신속하게 관련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편의성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전용으로 워프 포탈에 클런터를 추가하기도 했죠. 편의성은 개선은 이런 소소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게임 편의성 부분은 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인게임 편의성을 더욱 보완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던파의 환경에 맞는 용사님들을 위한 기획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일부 용사님들께서 미리 한국 정보를 통해 접하신 내용과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행동들이 모두 애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 용사님들과 정보를 나누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만 미래 업데이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인해 콘텐츠의 사양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이 다소 저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던파의 인게임 환경을 고려한 로컬라이징에 집중하여 이런 아쉬운 부분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용사님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셨던 악몽회랑 같은 중국 전용 콘텐츠 등의 제작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의 강화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로컬라이징을 강화하려면 던파 환경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사님들이 어느 지점에서 불편함을 겪고 계신지, 어떤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시는지를 파악해야만 보다 효과적인 로컬라이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인게임 환경은 단순히 데이터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을 즐기시는 여러분들의 체감과 감성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던파 공식 앱의 밤 계정 그리고 개발자 기지의 개발자 노트를 더 활발하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업데이트의 의도를 전달하거나 모험가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용사님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불안이나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커뮤니티나 고객센터, 편하신 채널로 의견 남겨주시면 최대한 다방면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사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자주 가지려고 해요. 작년 4월에 성도였고 9월엔 광저우였죠.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가까이에서 만나 뵙고 나니 더 확실하게 용사님들의 게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통이라는 중요성을 크게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 간담회처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우려하는 부분을 취합해서 제가 직접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약속을 드린 부분들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던파 전담 디렉터로서 던파에 대한 여러분들의 추억을 지켜드리고 던파의 재미를 선사해 드리기로 진심을 다해 다짐했으니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작년 던파에서도 약속해 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앞으로 던파의 업데이트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아스라한 무의 장막입니다. 안계신 레이드의 프리레이드 포지션인데요. 아마 용사님들께서는 안계신 계전이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안계신 계전엔 향후 출시될 안계신 레이드 1페이지에서 출연하는 5 몬스터들이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 5 몬스터를 비롯해 여러 설정적인 요소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안개신 개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안개신 개전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안개신 레이드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단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죠. 乱说是不可饶恕的罪过。来一次厉害了！狙击天！无私两立的蝼蚁们！那我们开始吧，你最喜欢的彻夜归家。 아스라한 무의 장막은 모험가 여러분들이 아스라한으로 침투해 무의 장막 간부들을 저지하고 안개신의 부활 저지를 시도하는 과정을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제가 설명해드리는 것보다는 곧 업데이트될 안개신 개전 컨텐츠에서 생생하게 경험해 보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스라한 무의 장막 컨텐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컨텐츠를 말로만 길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께도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을 내용을 간단하게 4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신수, 보스 교체, 오행의 기운, 그리고 보상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신수입니다.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죠. 작년 던파 페스티벌에서도 한 차례 소개해드린 적 있었죠. 던전 입장 시에 여러분들은 신수 1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총 5가지의 신수 중 3종이 확률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선택한 신수는 도중에 교체를 할 수가 없고 플레이의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수들은 파티에 도움을 주는 스킬을 갖고 있고 선택한 신수와 상성인 몬스터는 약화가 되는 속성 효과도 지니고 있습니다. 신수는 경험치를 획득해 진화를 하고 단계에 따라 여러 효과가 적용되니까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전투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보스 교체입니다. 영상을 보시죠. 아스라한 무의 장막은 매주 보스가 변경되는 컨텐츠입니다. 차원 회랑과 비슷한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텐데요. 총 5가지 몬스터 중 매주 한 종이 보스로 출연하고 나머지 4종은 네임드 보스로 출연하게 됩니다. 또 각 네임드 보스들을 처치하면 던전 플레이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지닌 특정 기억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특수한 기억 효과를 활용해서 다양한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행의 기운입니다. 각 네임드를 처치하면 기억과 별도로 해당 네임드가 보유한 속성의 기운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기운은 직접 흡수를 해야 합니다. 흡수한 후엔 탭키를 통해 각 속성에 따른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하나의 기운만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오행이라는 설정은 뒤이어 공개될 안개신 레이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보상입니다. 아스라한 무의 장막의 메인 보상은 바로 오행 융합 방어구입니다.
오행의 각 속성에 따른 5계열의 부위별 장비를 제작하였고 총 25개의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융합 장비는 레이드 클리어 골드카드 보상이나 레이드 상점에서 재료를 통해 정가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요. 이외에도 봉인된 미스트기와 조화로운 안개의 큐브 등 고가치 보상도 골드카드를 통해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키워드를 통해 아스라한 무해 장막에 대한 소개는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가로 숨겨진 5번째 키워드를 깜짝 공개하려고 합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개전 하드 모드입니다. 중국 전용으로 안개신 개전 노말 난이도는 기존에 기획한 의도보다 조금 더 하향해서 출시할 예정이에요. 입장 명성도 약간의 하향 조정을 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청두 간담회에서 저희가 추후에 레이드의 튜토리얼 버전을 준비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약속드렸던 튜토리얼 버전의 포지션을 안개신 개전 노말과 하드로 설정하였습니다. 노말 입장 난이도는 51,693명성, 하드 입장 난이도는 55,034명성으로 보다 더 다양한 유저군을 케어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컨텐츠를 통해 다가올 안개신 레이드를 미리 대비하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노말 난이도에서는 초기 버전 대비 단순 체력 하향뿐만 아니라 몬스터의 패턴도 일부 완화하여 용사님들이 더욱 부담 없이 컨텐츠를 즐기실 수 있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다 수월한 난이도의 던전을 통해 용사님들이 몬스터의 패턴과 던전의 공략을 학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개의 난이도를 통해서 안개신 레이드에 등장하는 몬스터의 패턴들 그 일부를 미리 체험하실 수 있게 준비하였고 더 많은 용사님들이 안개신 레이드에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케어를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업데이트 일정을 말씀드려야겠죠? 안개신 개전 노말 난이도는 4월 18일에 업데이트되고요. 안개신 개전 하드 난이도는 5월 9일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번 아스라한 무해 장막 컨텐츠가 새로운 레이드의 첫 단추인 만큼 최대한 완성도 높고 매력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일정이 빡빡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일정들은 반드시 지키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희 개발진들도 정말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상세한 기획 내용은 아직 로컬라이징으로 다듬어야 될 내용이 좀 많아서 추후 관련 노트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림에 반드시 보답할 수 있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신규 고정 에픽 세트 추가입니다. 얼마 전에 고정 에픽 11부위 세트 효과가 추가되었었죠. 최근에 추가된 세트 옵션은 고정 에픽 조합에 대한 가이드 형식을 추가하는 차원이었다면 이 고정 에픽 세트는 정말로 신규 장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현재 커스텀 장비를 졸업하셨거나 거의 졸업에 가까운 상황이시라면 새로 추가되는 세트 에픽 장비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신규 장비 추가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곧이어 아스라한 무해 장막이 출시되고 그 후로는 안개신 레이드 업데이트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던파의 컨텐츠는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체력 밸런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커스텀 옵션 장비의 데미지 인플레이션 량 때문인데요. 커스텀 옵션 장비는 완벽하게 조합할수록 상당히 큰 데미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2시즌에 걸쳐서 사용할 정도의 데미지 상승폭이 한 번에 응축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현재 던파는 425 장비를 맞추신 용사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안개신 개전이나 안개신 레이드는 아무래도 레이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 던전 밸런스를 상위 스펙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한 시즌 내에서 레이드와 이하 컨텐츠들 간의 격차가 크게 잡히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만약 이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엔 커스텀 장비의 완벽한 파밍 없이는 후속 컨텐츠를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커스텀 장비를 선호하지 않는 용사님들이라면 결국 던파를 할 수 없다라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 장비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스펙을 올리고 게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 추가된 에픽 세트가 단순히 세트 파밍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용사님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크게는 두 가지 스펙의 세트 에픽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스펙업 중간 구간에서 사용 가능한 커스텀 장비 3유효 옵션급의 성능을 가지는 범용 세트 에픽 구성과 매우 높은 수준의 커스텀 장비 4유효 옵션급의 성능을 가지는 세트 에픽 구성입니다. 이 중 4유효급 세트 에픽은 세 가지 세트로 구성될 예정이에요. 4유효급이란 말을 듣고 통수하냐 라고 걱정하실 것 같아 이 부분은 미리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4유효급 성능의 세트 에픽이니까 당연히 파밍 난이도 역시 4유효급 커스텀 장비를 파밍하는 난이도만큼 어렵게 설정할 겁니다. 새로운 장비라고 해도 기존 장비와 동일한 성능이라면 당연히 비슷한 난이도로 파밍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통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세트 옵션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시죠. 이 장비들이 신규 복귀 유저분들의 원활한 플레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세트 에픽을 어떻게 파밍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애초에 기획 단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이 세트 에픽의 구성이 외전 느낌의 파밍이 아니라 커스텀과 같은 메인 파밍 루트에 같이 포함하기 위해 몇 가지 개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선 범용 세트 구성은 어비스 배터리와 레기언 컨텐츠 재료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물론 콘텐츠 진행 중 일부 드랍으로 획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425급 성능의 세트 에픽은 균형의 중재자를 도는 겁니다. 지옥 파티의 귀환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지옥 파티의 귀환이라고 하니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4월 18일에 진행될 컨텐츠 파밍 개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컨텐츠 파밍 개편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던파의 컨텐츠들은 모두 커스텀 에픽을 얻기 위한 보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425급 성능의 세트 에픽 파밍을 목표로 잡으신다면 다른 컨텐츠 쪽에선 보상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공간이 없게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고자 전반적인 컨텐츠의 보상도 약간의 변경을 가지려고 합니다. 개편에 대해 설명드릴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월 18일부터 기존 컨텐츠에서 드랍되던 봉인된 미스트 기어의 드랍 방식이 새롭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드랍되던 봉인된 미스트 기어는 신규 아이템으로 대체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당 신규 아이템을 통해 상점에서 봉인된 미스트 기어 항아리와 425급 에픽 항아리 중 선택하여 교환 가능하게 됩니다. 또 추가 개편이 들어가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U 에픽 파밍을 졸업하신 분들의 경우엔 미스트 기어나 에픽을 획득했을 때의 피드백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밍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신규 아이템은 계정 귀속 사양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이템 사용 전에만 계정 귀속입니다. 두 번째는 4월 18일에 조화로운 안개의 큐브에 수급처 및 활용처가 추가됩니다. 왜곡된 차원의 큐브를 모아서 조화로운 안개의 큐브로 변경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일단 교환 수량은 800개 정도의 교환비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외차큐를 사용해보신 용사님들도 평균 기대값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차원의 큐브 800개를 모아 조화로운 안개 큐브로 교환을 하는 것과 왜곡된 차원의 큐브를 직접 사용하여 옵션을 변경하는 것 둘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왜곡된 차원의 큐브로 바로 조화로운 안개 큐브를 교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1장금, 2장금 큐브 등 아이템의 희소 가치에 따른 중간 교환 루트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왜곡된 차원의 큐브와 관련된 아이템들을 모아 조화로운 안개의 큐브를 획득하는 방법으로의 운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조화로운 안개의 큐브는 커스텀 에픽 한 부위를 졸업시켜주는 강력한 아이템이죠. 이에 상응하게 조화로운 안개 큐브를 통해서 향후 추가되는 세트 에픽 중 원하는 부위 한 개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커스텀 에픽을 파밍하신 분들은 조화로운 안개 큐브로 한 부위를 졸업할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세트 에픽을 파밍하시는 분들도 조화로운 안개 큐브를 통해 한 부위를 원하는 방향으로 졸업시킬 수 있도록 추가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커스텀 에픽을 획득할 수 있는 컨텐츠들에서는 모두 세트 에픽 획득이 가능하도록 파밍 방식이 개편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25 커스텀 에픽을 얻는 난이도와 425급 세트 에픽을 얻는 부분을 전부 동일한 난이도로 추가 배치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세트를 구성해야 성능이 나오는 세트 에픽이 오히려 커스텀 에픽보다 파밍 난이도가 높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개편 내용으로 신규 세트 에픽의 팔찌와 상위 부위는 상점에서 에픽 소울로 원하는 세트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중국 용사님들께 빠르게 선보여드리기 위해 오는 4월 18일에 업데이트될 예정이고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얘기해드릴 시간이 있으니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현재 커스텀 장비를 졸업하셨거나 거의 졸업에 가까운 상황이시라면 이번 세트 에픽 장비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 복귀 유저 내지는 커스텀 학습 난이도로 인해 컨텐츠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니까요. 이쯤 되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던파 전용으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업데이트 맞춰서 방금 말씀드린 신규 세트 에픽 장비들을 예정보다 빠르게 손에 넣으실 수 있는 이벤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4월에 별도 이벤트를 통해서 3유효급의 신규 에픽 장비는 비교적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유효급 에픽 세트 장비는 성능인 만큼 꾸준한 이벤트 참여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규나 복귀 용사님 또 부캐를 키우시는 용사님들의 파밍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조치니까요.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파밍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작년 던패에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던 콜라보였죠. 바로 SNK와 던파의 콜라보입니다. 작년에 킹 오브 파이터 98, 사무라이 쇼다운 4 같은 콜라보 소식이 공개되고 나서 정말 많은 용사님들이 던파 캐릭터와의 아바타 매칭을 예측해 주시기도 했죠. 그만큼 용사님들이 이번 제휴를 반겨주시고 또 제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특히 킹오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아바타부터 보시죠. SNK 캐릭터는 인기가 많고 클래식한 캐릭터도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매칭 캐릭터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고 여러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캐릭터 매칭은 유저분들의 기존 선호도 그리고 던파 캐릭터 속성에 맞는 인물들로 매칭을 해보았습니다. 이미지를 확인하시면서 무척이나 유명한 캐릭터가 빠져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많은 분들이 언급하고 또 여러 던파 캐릭터와 매칭을 해주셨었던
그 캐릭터도 던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히든 아바타인 시라누이 마이와 이오리 아바타입니다. 두 캐릭터는 히든 아바타로 선보이게 되었고요. 특히 인기가 많은 마이 캐릭터는 보다 다양한 직업을 통해 접하실 수 있도록 나이트, 도적, 여기검사 이 3개 캐릭터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밖에도 컷신이나 크리처와 같은 다른 리소스들 역시 궁금해하실 테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던파는 패키지가 사전 공개되는 별도의 공간이 있죠. 그때를 기약하며 리소스 공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외에도 추억의 캐릭터를 플레이해볼 수 있는 이벤트 던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 업데이트 일정에 맞춰서 아바타와 이벤트 던전 제작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드리는 특별 노트도 개발자 기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작년 던패에서도 소개해드린 적 있던 아처의 3번째, 4번째 전직인 헌터와 비질란테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두 신규 직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아처 공통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처의 마을 대기 모션이 어느 마계 소년과 비슷하다는 피드백이 꽤 많이 있었죠. 마을 대기 모션은 캐릭터의 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캐릭터 간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아처의 기본 마을 대기 모션을 변경하려 합니다. 개편 후엔 더 확연하게 아처 직업만의 개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신규 캐릭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터의 플레이 영상부터 보시죠. 사냥을 시작해볼까? 에프리치! 준비됐지? 꽤 공들인 거라고! 물리딜러인 헌터는 거대한 크로스 슈터와 다양한 탄환을 사용하는데요. 아처 직업군 중 가장 묵직하고 화끈한 타격감을 지닌 캐릭터입니다. 플레이 영상에서 특별한 표식을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바로 헌터의 핵심 전투 시스템 중인 마커와 피니셔입니다. 마커 계열은 적에게 표식을 부여함과 동시에 스택이 쌓이고, 피니셔는 적에게 새겨진 스택을 소모하여 공격력이 증가하는 형식입니다. 마커를 최대한으로 쌓아 강력한 피니셔를 날리는 것이죠. 또 사냥꾼이라는 컨셉을 살려 8K라는 사냥 파트너가 전투를 보조를 해주게 되는데요. 8K는 단순히 소환수가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적을 모아주는 몸머리를 해주거나 헌터가 채널링 스킬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8K의 일부 스킬은 핵심 공격 스킬로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활용을 통해 용사님들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비질란테입니다. 쫓아라! 물러나라! 쫓아라! 먹어치우겠어! 끝이야. 따뜻하네.
마법 딜러인 비질란테는 에테리얼 보우라는 무기를 사용하는데요. 근거리에서 손목검 형태로 사용되는 어쌔신 폼, 빠르게 연사하는 크로스보우 폼, 장거리 사격 시 활용하는 장궁 폼 등 크게 3가지의 폼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하여 활용합니다. 그리고 비질란테는 폼 체인지와 요기 게이지라는 2가지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폼 체인지는 비질란테만의 독자적인 변신 시스템으로 해당 스킬을 통해 인간형과 요수형을 자유롭게 변형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기존 변신형 캐릭터들과 다르게 별도의 유지 시간 등의 제약이 없는 대신 요수형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기 게이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인간형 스킬을 통해 요기 게이지를 수급하는 게이지 관리가 필요한 캐릭터입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인해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용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육성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썼으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직업은 오는 6월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음할 순 없을 거야. 아플 순 없어. 살짝 아플 수도 있을걸요? 이유가 없어 보인다. 너에게 더 신경 써. 이유가 없어 보인다. 너희들이 손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지 궁금하군. 네, 영상으로도 확인하셨듯이 다음 소개해드릴 내용은 안개신 레이드입니다. 안개신 레이드는 작년 던패에서도 한 차례 소개시켜드렸었죠. 던파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인공신의 존재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탈로소와 12명의 인공신이 싸우고 공멸한 뒤에 인공신들의 몸에서 빠져나간 기운들이 사도들에게 전달되게 되었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도들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신입니다. 이번 안개신 레이드는 사도의 기운을 잃어버리고 육체만 남게 된 인공신에 대한 이야기이자 세 번째로 만들어진 인공신이었던 안개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험가는 무너지는 안개신의 기억, 반추하는 세계의 조화를 지키기 위해 위협이 되는 인물과 단체들을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마침내 스스로 사라지길 원하는 선계의 신, 안개의 신 무와 조우하게 되죠. 작년 던패에선 상황판이나 버프 등 일부 부가적인 요소를 설명해 드렸다면 이번엔 레이드의 대략적인 진행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안개신 레이드는 총 3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개신의 깊은 무의식으로 이어지는 통로에서부터 근본적인 기억이 잠들어 있는 반추하는 세계 종까지 더욱 깊숙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선 1페이지인 초반 구간에서는 안개신의 다양한 기억들이 조각난 채로 존재하는 공간에서 전투하게 될 텐데요. 모험가들은 슈무와 우무의 도움으로 무해장막 컨텐츠에서 이미 경험했던 5마리의 몬스터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보스몬스터와의 전투에서도 방금 전 개전 설명에서 언급했던 오행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행의 기운은 안개신 레이드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모험가는 안개신의 기억으로 이루어진 꿈속의 조화를 무너뜨리고 있는 몬스터를 상대하면서 안개신의 능력 중 하나인 날씨와 연관된 기운을 얻고 안개신의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화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오행의 기운은 개전에선 속성별로 단 1회에 걸쳐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안개신 레이드에선 상시로 몬스터를 상대하며 얻을 수 있는 기믹으로 활용됩니다. 속성마다 특색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전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몬스터가 광폭화하는 과정을 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행의 기운 이외에도 오버플로우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할 부분은 체력바 밑에 파란색 표식입니다. 해당 표식 이후의 장면이 바로 오버플로우 상태거든요. 오버플로우는 몬스터들의 체력을 일정 이상 소모한 뒤에 발동되는 패턴 시스템입니다.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험가님들의 전투 피드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공격 대원들의 숙련도에 따라 공략 시간을 더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빠른 플레이를 추구하는 용사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1페이지는 5몬스터를 모두 처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행의 기운과 오버플로우, 이 두 가지가 주요 공략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개신의 꿈 초입을 지나면 이곳에 몰래 침투한 어떠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로페즈라는 인물인데요. 모험가가 청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의 눈 깊숙이 파고들어 무의 장막을 이끌던 인물입니다. 로페즈는 중천에서 왔다는 것과 마이어를 적대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안개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로페즈는 1페이지의 5몬스터들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장기말 정도로 생각하죠. 이 페이지의 주요 공략은 이 로페즈라는 인물을 저지하는 것인데요. 모험가님들은 그의 피조물인 두 쌍둥이 남매를 상대하며 안개신의 진정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로페즈의 피조물인 두 쌍둥이 샤빌리와 로절린드입니다. 로페즈의 뜻에 따라서 조화가 무너진 안개신의 힘을 이용한 힘을 사용하는데요. 두 쌍둥이 남매를 처치하면서 로페즈의 계획을 막아서는 것이 이 페이지의 주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을 주지. 내 시간은 낭비할 수 없어. 평온의 태양이 오프진님을 감싸니까요. 이해하지 못할 힘. 멍청한 놈들에게 한번 조화는 무너진 조화의 힘을 감싸. 걱정 마라. 레이드 상황판과 원경에 표시되는 행성들은 로페즈가 만들어낸 관문이라고 불리는 인위적인 공간입니다. 부조화의 로페즈라는 이름에 맞게 모든 상황을 부조화스럽게 조정하여 힘을 발휘하는데요. 로페즈와 직접 전투하는 모험가들뿐만 아니라 그의 피조물들을 상대하는 모험가들도 이 부조화스러운 상황을 조화로운 상황으로 역전시켜야 합니다. 안개신 레이드에서는 상황판뿐만 아니라 던전 배경이나 대기실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현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연출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것 같습니다. 로페즈까지 쓰러뜨리고 나면 드디어 기억과 안개의 신 무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안개신 무의 실체와도 대면하게 됩니다. 마지막 3페이지에서 모험가는 결국 안개신이 잠들어 있는 공간인 안추하는 세계 종에서도 가장 깊은 곳 무의식의 근원지에 도착하는데요. 마침내 깨어난 안개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안개신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만큼 안개신의 무의식 속에서 그녀를 지키는 존재인 무의식의 테르미누스가 모험가분들을 막아설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안개신 레이드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길 바라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개신 레이드의 보상에 대한 언급도 빠질 수 없겠죠. 바로 메인 보상인 안개신 무기입니다.
이번엔 간략하게 안 계신 무기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려 해요. 안 계신 무기는 퀘스트를 통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요. 조건은 무기 성장 레벨이 완전히 완료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먼저 안 계신 무기로 업그레이드하는 UI를 함께 보실까요? 안 계신 무기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난 후엔 기존의 성장 시스템은 사라지고 화면에 보이는 6가지의 속성 중 1개의 속성을 선택하여 무기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속성은 불, 비, 번개, 눈, 바람, 그리고 부조화 중 1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각 속성에 따라 특수한 옵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 계신 무기의 옵션의 경우 단순히 안 계신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끝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2가지의 추가 파밍 요소가 투입될 예정인데요. 2개의 추가 파밍 요소를 통해서 각 속성의 고유 옵션을 강화시킬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무기 강화 수단은 기억의 성단 복원입니다. 기억의 성단 복원은 복원을 진행할수록 안 계신 무기의 데미지가 상승하는데요. 데미지만 상승할 뿐만 아니라 각 속성이 가진 고유의 옵션이 더욱 강력해지거나 편리해지는 등의 추가 효과가 있습니다. 고유 옵션이 지닌 컨셉이 더욱 강화되는 거죠. 이어서 2번째로 소개해드릴 무기 강화 수단은 기억의 종착지 활성화입니다. 기억 활성화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안 계신 무기의 스펙이 상승하는 시스템입니다. 특이한 점은 무기의 스펙이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안 계신 무에 대한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인데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다. 이런 유저분들을 위해 추가 리소스를 투입하면서 준비한 시스템입니다. 다른 용사분들과 차별화되고 싶은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준비한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컨셉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접근성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 단계까지의 달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까지 소개해드렸던 2가지의 파밍 요소를 모두 완료하신다면 간모드라는 옵션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간모드 옵션은 아직 검토할 부분이 남아서 추후 안 계신 레이드가 업데이트될 쯤에 추가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안 계신 레이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안 계신 무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안 계신 레이드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융합석 시스템입니다. 갑자기 융합석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현재 융합 에픽 시스템을 개편하여 융합석이라는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융합 방식과 표현 방법만 변경되는 것이지 성능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융합석은 융합 장비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템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던파의 장비 엠블렘과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지금처럼 융합 에픽이 장비를 완전히 덮어버린 형태가 아니고 장비에 엠블렘처럼 소켓 형태로 장착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비에 장비를 붙인다는 개념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융합석을 장비에 장착하는 구조로 변경하려고 하고요. 게다가 현재 융합 시스템은 재화가 요구되었죠. 근데 이런 융합 재화도 삭제하여 완전히 리니어를 해보려 합니다. 그럼 융합석 시스템 시안을 한번 보시죠. 장비 엠블렘과 비슷한 형태로 구현이 된 모습입니다. 융합 재화도 삭제되었고요. 융합석 시스템 개편 후엔 현재 융합 장비들 역시 융합석 형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가 스포일러를 좀 해드리자면 추후에 안 계신 레이드 버전에서는 융합석도 새로 추가될 예정이고 해초라는 새로운 등급의 아이템도 같이 선보일 예정이에요. 파밍 방식도 지금까지의 정가 형태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융합석의 레어리티 종류는 레전더리 등급, 에픽 등급, 태초 등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일단 준비 중인 시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전더리, 에픽, 태초 융합석들입니다. 이 중에 레전더리 등급의 융합석만 미리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레전더리 등급은 현재 커스텀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새로운 테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레전더리 융합석에 나오는 옵션들은 중첩해서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최종 데미지 4개 옵션으로 통일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지금처럼 왜곡된 차원의 큐브 같은 소모품으로 옵션을 재설정할 수는 없고 드랍과 동시에 옵션이 결정되는 아이템입니다. 이 레전더리 융합석은 거래 가능 사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융합석은 기존과 유사한 융합 장비로 볼 수 있지만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디자인과 파밍 방식을 통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했으니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업데이트 예정 내용을 한 장의 로드맵에 담아봤는데요. 4월엔 아스란 무해 장막을 출시와 함께 3유효, 4유효급 신규 고정 에픽 세트를 이벤트로 접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SNK 제휴도 만나보실 수 있게 됩니다. 5월엔 아스란 무해 장막 하드가 추가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6월엔 아처의 2가지 신규 전직을 선보여드린 후에 7월에 대망의 안개신 레이드가 업데이트되고 동시에 융합석 시스템도 함께 개편됩니다. 이렇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콘텐츠 발표는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여드리기 위해 저희 개발사와 텐센트 모두가 열심히 힘을 모아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용사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퀄리티의 그런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那看来未来 DNF 的内容和可玩性得到了相当大的加强。那从团本到新职业，还有新的史诗套装与系统，总之是全方面的进化。我们先期待一下。那接下来就要进入到问答环节，这个时候就需要萨哥来跟我们一起解答了。相信不用我多说啊，其实萨哥知道玩家前段时间最关注的就是9163事件了。那我们这边也是整理了一些玩家最关心的问题，让我们来一个一个看一下。那首先就是第一篇公告。为什么没有讲清楚？而且为什么隔了这么久我们都没有回复？首先呢，还是要先跟各位一直以来热爱 DNF 的勇士们郑重地说一声抱歉。在去年11月案情公开以后呢，因为当时案件还在审查的过程当中，没有办法向大家同步具体的案件的信息，所以呢，第一篇公告的回应的内容是比较有限的。目前呢，案件近期结束了这个2审的庭审，案情也有了一些实质性的进展，因此呢，我们希望能通过这一次恳谈会，针对勇士们重点关注的问题进行回应。好，那我们第二个问题是，到底是项目组主动报道案，还是因为我们银行流水异常才被查到的？我们是在2023年3月完成了证据链的搜集之后呢，向公安机关正式报案，并且递交了这个证据材料。这里也可以给大家公开展示一下我们的这个报案回执。那网上传播的其他的说法呢，都是不实的抹黑的谣言。好的，那下一个问题是，根据我们之前公开的案件信息啊，被告人是从2022年的8月开始利用漏洞进行复制的，那为什么我们到3月份才进行报案？因为不法分子的这个技术手段还是有很强的隐蔽性。我们在10月份发现了单个道具交易的异常之后呢，花费了比较长的时间去定位漏洞位置和复现这个具体的作案手法，以及搜集这个不法分子作案的证据。那么在2023年2月份完成了漏洞的定位和复现，并且呢与公司的法务团队一起完善了证据材料，最终才能正式的提交报案。这次事件呢也确实体现了项目组对于个例漏洞的诊断与定位能力上的不足。后续呢，我们也会联合开发商改进优化相关的能力。详细的案件过程呢，大家也可以通过 DNF 的官网公告进行了解。好的，那我们接着看下一个问题啊，有玩家问到啊，就是我们被告人一共是复制过几次？那每次复制的漏洞以及其复制行为的获利，最终我们是怎么样去处理的？通过回扫漏洞的日志呢，确认这2名不法分子在2022年8月和9月，以及2023年的3月，一共进行了3次大规模的复制，最终呢在5月底被警方抓捕归案。那我们随后呢对相关漏洞也进行了修复，并且一直在持续保持对存量以及漏洞相关的日志监测。
至今为止没有发现同类问题再次发生。那不法分子存储在工会仓库和背包的复制道具呢，也都已经删除了。其他已经产生的非法所得呢，根据警方的调查，会予以扣押和追缴，并且上缴国库。好的，那么还有一个问题，应该是大家非常关心的，就是这一次9163的事件，我们项目内部是否有人参与？在这个案件的处理过程当中呢，公司已经对项目组内部的成员进行了相关权限人员的行为的核查，并且在报案之后呢，项目组也持续配合警方进行调查取证。那经过多方的盘查后，确认没有腾讯员工参与这次案件。那么我们接下来要说到的是，我们这一次事件之后啊，金币以及矛盾的价格波动是否与案件有关？毕竟有这么多数量的材料是通过一些非正常的途径流通到了这个市场上，对游戏经济呢的确产生了一些切切实实的影响，损害了广大玩家的利益。在此呢，再次向广大玩家郑重道歉。其实游戏金币和材料的价格呢，主要是受这个供需关系影响的。那就金价来说，像光机商店、白图的这种过度产出以及增幅等消耗需求的下降，是金价下跌的根源。那案件涉及到的矛盾结晶体道具的价格变动呢，核心原因是因为110级版本以来呢，史诗装备产量大幅增加，带来无色的产量激增导致的。那9163事件的发生呢，加剧了玩家对我们的一个不信任感，叠加产销自身的问题，造成了这个经济系统的持续承压。那针对金币价格的波动，神界版本以来呢，我们已经尝试包括对白图光机的收益调整、增幅活动等等多种组合手段，来促进产销平衡与生态稳定。金币价格呢，也正在向相对健康的区域好转。那针对矛盾的这个道具的一个波动呢，国服0321版本之后呢，我们对整体无色的投放也进行了调整。但是由于短时间内存量的史诗装备还在大量的分解，这个价格呢还存在压力。但目前的产销已经开始转向健康，后续呢我们也将持续优化并且维稳这种主要流通道具的价格。好的，那我们下一个问题是有玩家问到，为什么我们感觉就 DNF 啊一直都会有这种复制的漏洞，屡禁不止？DNF 端游呢是一款这个16年的老产品了，那产品系统的监控和封堵漏洞呢，确实对项目组来说一直是一个不小的挑战。针对这个情况呢，一方面我们会吸取这次工会仓库事件的教训，加强同类事件的应对的处理能力。那案件发生之后呢，我们和开发商 Newpo 一起，在这个数据的异常监控、日志全面性等方面，通过了刷新技术手段、优化监控规则等方式，加大了投入力度。后续呢，也会重点加强对玩家的沟通渠道的这个反馈的效率。那希望通过这些具体行动来弥补我们的过失，同时呢，也为 DNF 的长期运营提供更强有力的支撑。那另一方面啊，针对这个恶意利用游戏漏洞获利的行为呢，我们也会联合司法机关进行线下打击，确保这些不法分子都能受到法律的制裁。那无论如何，9163事件都不应该发生，我们的工作还存在很多的不足。那为了表达歉意呢，我们也准备了相应的补偿，包括2万的欢乐代币券以及2个星辰百变部件，大家可以在前往官网页面领取和查询这个发放的规则。那也感谢大家长期以来对我们的支持和包容，请再给我们一些时间，我们一定可以做得更好。好，那我们感谢萨哥对9163事件的详细答复。接下来我们将会进入到问答环节。好，那刚才我们是由萨哥给我们对9163事件呢做出了一个详细的解答。那接下来呢，我们进入到的问答环节就是邀请到 BOM、桂花和这个浩然，然后一起来给我们对后面的一些问题来进行解答。那我们接下来第一个问题是算是9163后面的一个追加问题了啊。那我们在 bug 修复了之后，为什么还是能看到开罐子这类和复制很像的 bug？
那我们后续要怎么避免？还有利用恶性 bug 的人，我们怎么去追责呢？其实9163事件之后呢，网上是出现了很多表现形式跟复制非常相似的这些帖子也好，视频也好。然后说实话，我们其实每次出现这种相关舆情，我们都很关心，并且很紧张，说是不是真的产生了一些 bug。然后呢，每次出现这种事情，我们会第一时间就拉上技术同学去紧急去做一个确认。但实际上来说的话，玩家看到的表现，它背后的情况都不太相同。比如刚才你提到的那个开罐子的那个事件，我们实际核查下来发现是说有一些玩家恶意利用这个插件的形式，然后通过副本获取大量的实时装备，然后他把这些实时装备呢再进行分解之后，把拿到的这个狗眼拿去换这个实时罐子，进一步榨取这个不法收益。所以在表现上可能看的会有点像，但实际上并不是复制的一个情况。然后针对这些 bug 呢，其实我们现在是会去加强漏洞的挖掘工作，以及说建立我们的这个监控体系，确保说尽量减少问题的出现，以及能够更快的去进行相应的封堵。那针对刚才提到说利用这种恶性 bug 的行为，我们其实都会坚决打击到底。像部分情节如果比较严重的话，我们会跟相关的司法机关进行合作，做一个线下的打击，确保嫌疑人能够受到法律的一个制裁。对。然后总体来讲的话，我们现在其实对于恶性 bug 会保证一个最高的关注度和响应的速度，然后严格杜绝这类 bug 对游戏生态产生影响。好的，那么我们接下来这个问题的话呢，也是很多玩家要关心的，就是我们这边鬼剑士的模型，其实一直以来都没有玩家去说它丑，为什么我们会突然就把鬼剑士的模型改掉了？这个模型能不能改回来，并且就是我们能否添加一个物理开关去切换这个形态的转变？来，请鲍姆市长给我们做一个回答。 어떤 게임을 하던 자신의 캐릭터를 꾸민 모습을 보는 것은 생각보다 큰 성취감을 안겨주고 이는 곧 재미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키울 거면 이제 코디부터 하고 키운다. 그러니까 개성 있고 다양한 코디를 할 수 있는 던전 앤 파이터와 정말 찰떡인 말인 것 같습니다. 남기 검사의 도트 리뉴얼 작업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멋있어진 캐릭터를 보고 흡족해하실 모습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용사님들께서 느끼시는 만족도의 현실이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기대한 만큼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부에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남기검사 도트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정말 많은 작업자분들과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남기검사의 경우 던파의 시잡과 함께한 이제 캐릭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아바타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어서 전부 새로 찍거나 롤백하는 건 이제 죄송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용사님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이제 할 수 있는 한의 수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대기 모션과 뛰는 모션이 어색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안을 뽑아보고 있고요. 중간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피드백을 주실 것 같은데요. 계속 귀 기울이면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好了，那我们听起来的话，其实还是有一定的优化空间的。那我们接下来要进入到下一个模块，就是成长体验相关的。那我们第一个问题就是回归玩家的问题了。回归玩家喂不起装备，进不了主流玩法，那这样的话我们应该怎么办？其实装备喂养的部分，我自己玩 DNF 的时候也觉得压力很大。因为一方面是说我们每次其实都需要花大量的时间去看，说我这个装备的词条极不极品，然后它的词条等级适不适合我拿去吃。然后第二部分就是说喂养它本身就需要消耗一些相应的材料和金币，这个部分也会带来负担。所以针对这个问题，其实我们在0321版本是已经去上线了这个装备成长系统的一个改版的内容，以及说投放了这个费用打折的这个活动。然后这些部分也是希望能够减轻活跃玩家的角色养成压力，以及刚才提到的一些回流玩家他能够尽快融合到我们的游戏里面来。那还有就是我们有玩家提到，就前面介绍的固定史诗套装确实有之前熟悉的感觉了。那么装备问题暂时解决了之后，我们多角色的玩家追求怎么办？装备喂养自定义刷深渊，现在每周的周长本，很多玩家玩起来都是十分的疲惫的。我们这一方面的话，会有一些减负吗？其实像刚才说的那个装备成长改版和这个喂养的折扣，其实就已经针对这其中一部分做了一些相应的这个减负。然后这一块我们会持续再去关注玩家的一个反馈，然后看说后面还要不要去做进一步的一些优化的工作。
然后至于副本压力的部分呢，确实从1月份开始啊，每个月基本都会至少提供一个新的副本内容。然后这个部分虽然提供了更多的一些游戏的体验，但也导致了大家游戏负担的增加。针对这个部分，其实现在我们跟开发商也在积极的讨论和筹备当中。计划内的是会优先针对深渊和高低地下城的方面去做一些减负。然后为了保证能够快速上线的话，我们预计会先以活动形式进行投放。这些内容我们在确定之后会尽快给玩家共享出去。好的，那么其实这个问题啊，就是补充前面啊，我们既然有活动，那在角色养成这一块就一定会有背刺。词条喂养和自定义背刺感其实是特别强的。等等党大胜利造成背刺的原因，它到底是什么呢？首先我想说是对于所有投入了时间和财货的玩家来说，不管是我们出于运营上的任何的考虑，这个部分确实是存在背刺的问题，是需要向大家道歉的。对。然后其次来说的话，我想说一下就是导致背刺的这个根本原因。这个其实在于说我们现在这一套成长线本身它的内容确实是存在一些问题。简单来讲的话，这个版本一方面装备成长它是承载了这个名望和伤害提升的这么一个作用，所以玩家们就不得不持续的投入一些费用，并且在这个地方感到有一些负担。另一个方面来讲的话，就现在的这个装备体系确实是比较复杂，玩家玩 DNF 也有很高的学习门槛。我自己其实玩 DNF 的时候，经常也需要同时打开好几个网页，去看一下我玩的职业的这不同的部位啊，我的自定义的这个装备我应该用哪些词条。然后这些体验问题，其实对玩家来说的话，我们认为，长期的损害其实是更大的。那为了缓解这些问题，我们又确实做了一系列的这个优化的调整活动。对于已经投入的玩家也造成了损伤。所以根本上来讲，我觉得如果要避免后续同类的情况再次出现的话，就需要对刚才我说的成长线这个部分做一些彻底性的优化。然后这个部分其实前面也提到了一些固定实施的部分，也提到永好时的部分，然后我们会尽快再把这些方案细节确定好之后，让它尽早落到版本中。刚刚桂花已经说到装备了，我们就进入到下一个模块，就是装备系统。那第一个问题就是关于装备成长部分，装备成长系统后续更新的策略怎么样呢？会不会也出现背刺的情况？这个问题我就接着桂花后面回答。就是如果我们回溯一下我们装备成长系统的一个设计的初衷，它其实是为了优化我们过往深渊版本中玩家主要依靠运气才能刷到装备 N 等1的这样的一种痛苦。它缺少一种玩家可以通过持续的积累和努力得到反馈的这种正面的效果。所以呢，其实我们才在2年前的110级版本，我们推出了这样的一个装备成长系统，并且我们也感知到它在成长反馈上过于数值化的这么一个缺陷，所以我们在神界版本呢是通过了这样一个装备特性系统，进一步去强化玩家们的一个成长反馈。但是呢，现在概括的来说，装备成长系统它也存在一系列的问题，主要包含以下几点吧。第一点就是说，它装备为装备的形式，它耦合了装备胚子和经验材料这2种东西，它导致的结果是，不仅操作非常的繁琐，玩家的背包都被塞满，而且在投放的过程中呢，它会造成我们以往的这样的一种珍贵的道具，包含什么无色啊，包含灵魂之源呀，这些材料的超发，引发了一系列的经济问题。然后第2个点呢，就是装备喂养的这样的一种系统，它把同样的一种金币材料的消耗负担施加给了我们游戏中的所有用户，它会造成尤其是回流玩家的这样的一种费用的负担。第3点就是它承载了比较高的名望和伤害的一种基础，所以呢，它会导致回来的这些 DNF 玩家，他难以融入我们现在的主线玩法，难以去追赶。其中前2个痛点，它是导致我们现在持续活跃的这些玩家们，他不断的去投入所谓的沉没成本，并且最终感觉到背刺的主因。在刚刚上线的321版本，我们是通过了一个装备成长的改版以及1折费用的活动，对这2个痛点进行了缓解。在未来呢，我们会把装备成长它承担的这个金币消耗的定位，我们会进一步的下定决心把它弱化掉，然后从而减少这块给玩家带来的费用上的背刺感，并且专注于合适的这样装备成长的平衡和装备成长的便利性优化。我们逐步再去解决装备成长系统带来的名望和伤害的这样的一种差距问题，避免让这个系统成为玩家回来快乐体验 DNF 乐趣的障碍。其实装备成长系统啊，
真的是养起来心疼啊！我之前其实也囤起来很多这送券、送材料的时候，然后去喂，希望后面体验会更好一些。那接下来我们第二个问题也是问到啊，自定义装备后续的更新策略是怎样的？会不会还有频繁的改动？毕竟一件这个完美自定义，我们是要玩家追求很久很久的。这个问题其实我也感同身受啊。回溯一下自定义它出现的历程，在110级版本中，自定义史诗只是我们少数玩家他少数的一些装备部位的边际追求，它其实促进了当时扭曲次元晶体等材料的流通，对经济系统是有帮助的。所以我觉得这是这个系统当时积极的一面。但是呢，在神界版本中，自定义史诗成为了所有的玩家、所有的部位都需要努力追求的主线成长追求，这就衍生了一系列现在大家的问题。虽然少数玩家会去喜欢研究自定义装备的搭配，比如说特化，比如说劳力士，但是呢，更多玩家会对此感觉到无比的复杂，就像我们玩家戏称像考研一样。获取完美4词条过程中过多的这种随机和挫败因素，也导致玩家这种负面感受不断的扩大。而且它还导致的点是在于说，我们原本在副本中设计的这一系列的固定史诗装备，它也失去了价值。这也是为什么玩家在幽暗岛的时候吐槽说，我现在在副本中我没有什么可以去刷的原因之一。这些都是我们现在急需解决的问题。在以后的更新中呢，我们也计划会采取2种方式都进行的手段去解决这个问题。首先，对于喜欢并接受了自定义装备系统的玩家来说，我们会降低它的获取难度和随机性。具体的方式是可以通过增加协调晶体、增加星辰百变的获取途径。在过去的222版本中，其实大家也能敏锐地捕捉到意面边界是有增加协调晶体的保底的。在未来，我们也会同活动侧一起在这块去加码。然后呢，其次，对于不喜欢自定义装备的玩家，我们也将增加新的装备获取路径。其实刚刚 BAM 市长包括桂花也提到了，在未来的418版本中，我们其实会在国服投放我们之前提到过的这2套3强度、3词条强度和4词条强度的固定史诗套装。如之前所说，我们希望通过这样的一种方式啊，让更多的冒险家可以根据自己的喜好选择自定义装备，或是选择他们习惯的、喜欢的4有效固定史诗套装，把这些作为目标，更加积极的去备战即将到来的雾神宫殿战。看下来的话，我们是从0418版本开始啊，无论是从配装还是武器的选择上，有简单高效的史诗套装，也有追求极限的完美自定义，不同追求的玩家都能找到自己的舒适区了。那接下来就是我们要说的战斗体验部分了。之前玩英国毁灭模式的时候，我就觉得其实无敌多3速高的职业优势太大啊，小短腿没有无敌的职业呢，对于半屏秒杀机制容错率是相对来说有点低的。后面是要怎么照顾到不同职业的副本体验呢？这个我们也请BAM市长给我们做一个解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캐릭터들의 유틸리티를 보완하여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캐릭터 플레이 패턴 및 체험이 동질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 또한 있기 때문에 해당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유틸이나 속도적인 부분에서 지나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캐릭터 밸런싱을 통해서 보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트러블 슈터의 롤링 무브나 스페셜리스트의 코어 베리어처럼 말이죠. 好的，那可以啊。其实我们至少是要给小短腿的职业一个容错的机会啊。最近其实养女儿养得飞起，动态觉醒力会也感觉很好看。那后面我们在 CDF 会有一些专属的玩法吗？ CDF 전용 컨텐츠의 방향성은 CDF 모험가님들에게 새롭고 특화된 재미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작년 악몽회랑이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올해도 전용 컨텐츠의 볼륨과 업데이트 빈도를 점차 늘려나갈 것이며 1년에 3-4개 이상의 전용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哎，那刚才我们说到了英国毁灭模式下不同职业的体验其实是大不相同的问题啊。那这里就涉及到一个老生常谈的平衡性问题了。关于职业平衡方面啊，平衡策略是怎样的？那是否会鼓励高操作、高收益的这么一个状态？ 그러니까 공격 범위가 좁거나 해당 스킬의 최대 효율을 끌어내기 위한 조건부가 존재하는 등 실제 전투 상황에서 공격력 유실 위험이 높다는 부분이 해당 캐릭터가 가지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해당 리스크가 높은 캐릭터일수록 리턴이 높아야 하는 것은 저희 밸런싱의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입니다. 다만 던전 및 아이템 메타에 따라 해당 캐릭터들이 보유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요.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현재 기준 캐릭터의 리스크 대비 리턴이 적절한지, 그리고 해당 리스크를 가지는 캐릭터와 그렇지 않은 캐릭터 간의 간극이 우리의 의도보다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는지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으며 밸런스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哎，那我们还有这要说的啊，辅助职业的名望啊，毕竟除了爱世人的天使玩家会优先培养辅助职业之外呢，大多数玩家其实首先都是要去培养 C 位的，这就导致了辅助职业名望始终是落后。那名望门槛无法达标的问题，我们这一块要怎么样去解决呢？ 딜러 버퍼 간의 명성 차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진행했었던 버퍼 명성 지원 이벤트나 이번 3월 21일 업데이트된 익시드 모드 입장 명성 하향뿐만 아니라 동시기에 진행되는 익시드 모드 이벤트에서 제공되는 버퍼 명성 상향으로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해소하셨으면 합니다. 업데이트 이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딜러 버퍼 간의 명성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那说到这儿，我还想起来一个事情啊，就是我们在去年座谈会之后啊，咱们其实是设置了一个 CDNF 专属职业的平衡组。后续我们这个组的方向是什么呢？ 작년 간담 회의전 CDF 밸런싱의 경우 소수의 CDF 전용 밸런싱을 하고 이후 KDF에서 상향을 진행할 때 해당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CDF와 KDF의 밸런싱을 동기화하곤 했습니다. 작년 간담회 이후부터는 한번 업데이트된 CDF 밸런싱은 모험가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작년 간담회 이후 확인하셨겠지만 일부 직업의 중국 전용 캐릭터 밸런스가 적용 중이며 내부 통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哎，那我们这边刚才也是有邦姆市长说完了这个职业平衡问题啊，那我们这边就说到装备平衡了。我们321版本其实做了一轮比较大的改动，那请问我们是基于什么思路去做的这个装备的平衡性？ 3월 21일 옵션 간소화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조건부의 간소화로 복잡한 페널티를 삭제하여 모험가님들이 장비를 더 쉽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는 옵션 효율의 평준화 및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 옵션은 상향이나 평준화를 통해 데미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것. 특히 조건부를 삭제하면서 공격력 증가 수치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위수를 기준으로 균등화했습니다. 셋째는 간소화를 통해 모험가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옵션은 기존에 보유한 장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재파밍을 강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불가침 장비의 옵션들은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옵션 간소화로 모험가님들의 노력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더 나은 게임 환경과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那原来是这样子的啊。那我们在321版本还有一个比较大的改动，就是天赋了。那在天赋设计的这个策略，我们是什么样呢？ 장비 특성의 경우는 이제 현재 단순화를 목표하고 있는 옵션 단순화와 이제 상충되는 조건부를 강화하는 식의 플레이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조건부와 무관한 장비 특성으로 리뉴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3월 21일 업데이트 이후에 CDF 모험가님들의 피드백을 잘 확인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상황에 조금씩 맞춰 나가겠습니다. 好的，那么我们在刚才已经说完了游戏内容之后，接下来就要该聊一聊金价了。我们都知道，其实，在去年的神界更新之后呢，金价是一度俯冲，今年呢是稍微的回暖了一些。那请问我们接下来要怎么样去稳定金价，又有哪些手段呢？这个问题我来答一下。
首先，金价它会受到游戏内财货产销和流通的影响。然后呢，我们在神界上线之后，采用的稳定金价的主要手段是控产出。目前大家应该可以看到，它是取得了一定的成效的。但这并不是说终点，它仅仅是起点。稳定金价的下一个目标，本质上还是要去刺激玩家的需求，它去刺激财货的流通和消耗。具体来说，像是新增财货发明的地下城，优化去改善我们经典的这样的一个团本的竞拍，都是把内容活动全面结合起来的这样的一种财货消耗和流通的模式。这种模式我们希望将来可以不断的大规模的去使用。我们也会持续的关注并寻找让金价恢复稳定的一种方法。最后我们可以承诺的是，不变的目标永远是去保障玩家的劳动时间价值，而不仅仅把目标关注在管理市场价格上。也请各位玩家相信我们。刚才也是浩然说了，策略是有了，那这里就要来到说勇士搬砖部分了，因为我们这个 DNF 的搬砖玩家还是非常多的啊。那为什么搬砖的门槛设得这么高，比雾神尼都高？搬到的道具贬值又太快，那这一块我们怎么去保障？首先回顾一下110级的版本，它随着玩家的名望值的提升，搬砖本的效率会提升的非常多，而能够参与到这个最高效率搬砖区间的玩家越来越多。但是这个同时间呢，消耗它并没有以一个相同的水平去增长，它因此导致了我们在110级版本末期产量过剩，这也是整个金价在今年年初迎来一个低点的主要原因。同时呢，如果我们只采用固定门槛的搬砖副本，随着版本的进行，一定会有越来越多的这种牟利的，以及甚至是少数工作室，它会被变成他们的一种目标。因为工作室出现的一种损失，最终会导致所有玩家都要去承受。我们认为这个对正常玩家也是不公平的。为了防止这样的情况发生，我们才在神界之后采用了一个比较严格的动态门槛来控制产出，来保证它不会随着版本进行而过度膨胀。现在呢，对各位玩家的收益还会造成直接影响的主要原因还是在于这个版本的流通道具物盒，它们的价值下跌太快了。这部分就跟刚才的金价相关说明一样，我们是希望可以通过内容和活动等更多的更丰富的手段，去增加这些保值的高价值的材料，来满足不同玩家的游戏需求。我们跳脱刚才的描述，从另外一个视角来看这个问题。只有成长线的改动，能够满足更多的玩家，让所有的玩家都能够快速的融入游戏，享受乐趣，并在不知不觉中参与到 DNF 这样的一个经济系统的循环中去，经济系统它才可以更健康、更稳定的长久运行。在那个时候呢，我认为搬砖门槛过高的问题才能从根源上得到一种改善。最后，不管是出于一种什么样的设计目的，目前搬砖门槛确实过高了，它一定会伤害到一部分正常玩家的体验。在此，我也向各位玩家表达我深深的歉意。好了，那我们其实都知道啊，国服也一直存在着穿越更新的问题，很多韩服的内容啊，现在在国服也没有时装，为什么国服不能上？那我们这一块能不能把内容补上呢？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중국 로컬라이징의 영역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중국 서비스를 진행하며 모험가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다수의 중국 전용 로컬라이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용 캐릭터 밸런싱이나 어둑섬 3.5 난이도 같은 사례가 좋은 예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모험가분들께 이로운 이슈가 대다수이지만 반대로 중국 플레이 환경상 적용하기 어려운 요소의 것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KDF의 재화 파밍 던전인 솔로스 오브 카시파의 경우는 기존 폭풍이 부른 성 던전과 비교하여 신규 아트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신선함은 제공할 수 있었지만 보상 측면에서 유저 간 교환 가능 재화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버전징에 따라 평균 수익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소위 노가다 환경을 고려한 결과 저희는 모험가분들이 손해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판단하였고 심사숙고 끝에
CDF에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 폭풍이 부른 성 던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의 플레이 환경에 적합하지 않거나 모험가분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섣불리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모험가분들이 정말 필요로 한다면 중국 환경에 맞게 로컬라이징을 진행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那接下来我们又是说到尖锐的问题了，就是咱们国服的这个测试 bug 到底是在测什么？为什么我们的 bug 好像感觉是越测越多呢？首先我想说的是，无论任何原因来讲，从最终的结果上，上线版本里面包含了一些影响玩家体验的 bug，就是游戏服务本身的问题，是需要向玩家致歉，并且更关键的点在于说要去寻求一些后续的优化方案。那目前来说，我们其实已经在考虑几个方向的优化内容。首先第一个是测试人力的保障的部分。这个部分来讲的话，现在已经是增加了我们常驻的测试人力的一个数量，并且我们会通过大型版本去追加临时人力的方式来最大化我们在测试方面的投入。然后以及说体验服的测试团，我们现在在计划就是在周年庆版本前进行一次人员的扩张，进一步去保证我们的测试人力的一个投入。然后第二个是我们的测试效率的部分，这个部分我们跟我们的开发商同事其实已经在推进测试自动化方面的一个工作，因为 DNF 的职业技能装备其实数量是非常非常多的，然后这些我如果说希望靠人力去穷举它的组合，然后看是不是会出现一些异常情况的话是不现实的，所以我们是希望说通过这种方式去尽量覆盖更多的一个测试的场景。然后第三一个来讲的话，其实从根本上来说，提升版本质量可能才是彻底解决的一个方案。这个部分我们跟开发商其实启动了一个工业化的一个专项，然后我们这个专项的最主要的目的是为了从根本上去解决刚才提到的游戏的一些基础体验的问题、稳定性的问题，以及说我们研发效率的问题。然后包括说我们玩家可能体感到游戏里面的一些拍卖行的卡顿啊，然后频道的优化的一些工作啊，我们都会陆续的去进行，并且尽快的去保证它的一个上线。然后除开刚才提到的就是已经在规划中的一些工作外，其实过去1年我们也落地了不少的一些事情，包括说针对全职业它的全部时装的检测自动化的一些能力，啊，包括说我们修改服务器的一些能力，包括说我们在整个流程上去加强了交叉的测试，以及说对一些出现历史 bug 我们进行归档，后续针对同类问题做重点测试。但整体来讲的话，可能确实是存在一些客观的困难。一方面来说的话，是可能跟玩家也提过好多次的一个问题，就是 DNF 已经运营快16年了，那相对应的我们代码的这个量级和复杂度其实是非常高的，在开发过程中呢，会经常出现出新旧代码之间互相影响的这么一种情况。那就我们自己内部的测试来讲，版本越大，其实在发布前修复和稳定性的压力也确实是非常大的。然后第二个的话是现在因为玩家其实希望更快能够体验到韩服的一些内容，那同步韩服的这些更新内容本身，甚至说去做到穿越的更新，它就会导致说我们需要压缩版本的一个开发日程和我们的测试的时间。那这个部分来讲，也会对我们的稳定性带来影响。但我想说的是，不管怎么说，无论是什么原因，这些其实都是我们运营商和开发商需要去一起齐心协力解决的问题。然后我们也会继续去努力，尽量提升版本的一个稳定性。好的，那么刚才呢，我们也是看桂花解答了关于这个 bug 测试的问题了。那接下来我们要说的下一个问题是，对于影响玩家利益最严重的黑产 bug， 我们现在的处罚规则是什么样的？首先这个需要明确表态的是，对于所有类型就是利用 bug 或者漏洞获取不当收益的这个账号，我们的态度一定是坚决打击和对抗到底的。然后这个部分我觉得还是要先跟刚才一样，先说一下具体的一些做法。现在我们在监控层面其实是做了一些调整的工作。在内部我们其实拉了相应的一些算法团队的同事，我们去加强了经济系统方面的一个数据监控。那同时呢，针对外网的一些舆情的部分，我们也设立了专门的一个沟通的一个途径。然后无论是这2种做法的哪一种，我们都会严格保证，就是一旦发现黑产的 bug， 24小时之内，我们都要随时去进行响应，并且在确认后优先去对这些问题账号做一个紧急的冻结，然后控制它的一个影响，不要去扩散然后我们可以看到说，近期的一些罐子事件也好，百变事件也好，其实都是就是在响应速度上是有一定体现的。然后第二个是刚才提到的玩家比较关心的一个处罚规则。那首先对于
利用这种恶意 bug 的这些账号，我们在查证确认之后，一定会根据它的一个恶意行为的一个严重程度，那进行可能包括说它的这种不当收益的回收，然后不同程度的封号等等的形式去进行相应的一些处罚。那同时呢，我们前面也提到了，会针对一些严重的 bug 的情况的话，我们还会提交司法机关去进行一个联合的打击。那我们其实也深知，就是说现在很多玩家其实对官方的做法肯定还是会有很多的质疑。那我觉得说做大于说，后续的话我们会继续保持这个响应和处理的速度，然后也欢迎广大玩家一起监督，我们共同来营造健康的一个游戏环境。哎，那我们今天这个问答好像和以往其实还是有所不同的啊。那解决的都是我们覆盖面很广的方向性的问题，让勇士们对整个 DNF 未来的发展规划有一个比较深入的了解。那在过往的见面会当中啊，很多玩家其实会问到一些非常细节的一些内容，比如说我们0321版本当中符文自选礼盒删除的这个事情，我们是怎么规划的？ 물론 이 문제들도 이미 의견 수집을 통해 전해 받았습니다. 관련 담당자 적극적으로 논의했고 오는 4월 11일 버전에서 수정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용사님들이 주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자얼 중으로 멜빈 노트를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哎，那如果是邦姆市长所说的话，我们还是比较满意的。这种具体的问题优化感知，其实对玩家来说是最强烈的。那我们会一直持续关注解决这个进度的，所以大家我们中方策划、韩方策划答应的事情就一定要做到了。来，大家表个态吧。3、2、1，一定会做到。好的，感谢我们这边的策划团队。那以上呢，其实今天就是我们阿拉德聆听计划2024第1阶段的所有内容了。也感谢我们这边国服策划和邦姆市长给我们的勇士做出的解答。那也感谢勇士们的观看。最后再提醒大家一下，千万不要忘记上线去领取代币券以及百变部件等道具。我们下一次的聆听计划再见，拜拜。